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한 성희롱 판단 기준을 살펴보려고 해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처음 제시한 성희롱 재판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부는 여학생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판례는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성희롱 행위를 해놓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해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장난이었어. 성희롱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라고 말을 하죠.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요, 명확하게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행정법원 판례예요. 이 경우에 평소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그 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그냥 평소 습관대로 성희롱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평소 습관대로 한 행위라도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성희롱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서울행정법원 사건은요, 이 초심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인데요. 초심에서 경남지노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일부 행위자에게 성희롱 의도가 없었으므로 성희롱이 아닙니다 라고 성희롱을 부정했었던 사건입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판례 그대로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다고 해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성적 수치심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성적 수치심, 성적 굴욕감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판례는요, 첫 번째,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성인지 감수성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남성 혹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서, 내가 남성이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보다 더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의 모든 평균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겠는가가 아니고 당시 이 특정한 사건의 피해자, 예컨대 내가 만일 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이 피해자와 같은 나이, 당시 이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라는 이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수치심 판단 관점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변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합리적 인간 관점입니다. 이것은요, 그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적, 정서적 수준 및 판단력을 가진 가상적인 사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이 굉장히 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성희롱 등의 사건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와 사법 구조에 의해서 주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점에도 역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의 관점을 보다 더 많이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 따라서 결국 이 관점도 성별에 대한 정형화된 가치관에 기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합리적 피해자 관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성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객관성을 높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들 역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해서 검찰,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건 조사나 재판 과정, 현장 실무에서의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판례는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대법원 사례에서요, 가해자가 손목을 끌어당긴 행위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모텔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넉넉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는 손목이든지 허벅지이든지 이 부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드락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헤드락은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대법원은 스킨십, 성행위와 관련된 행위만 성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적 수치심 판단 시에 소름이 끼쳤다 혹은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한 것도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폭력과 추행을 판가름하는데 이정표가 되는 판례입니다. 헤드락이 폭력인지 아니면 성희롱, 성추행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성적 의도가 있다라면 성추행, 성희롱, 혹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라면 폭력이 될 거예요. 당연히. 이걸 판단할 때 그 행위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 모멸감, 불쾌감을 주었다라면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헤드락이 성추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적 의도라는 것은 결국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들, 배경이라든지 구체적인 언동이라든지 이러한 정황들에 의해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성희롱은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인권위원회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성추행은요,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식 명칭은요, 강제추행입니다. 이 둘의 궁극적인 차이는요, 성희롱은 규율된 법이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할 수가 없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 구제 절차는 당연히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노동청도 갈 수 있겠죠. 앞으로 관련 법이 공표가 된다면 노동위원회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추행의 경우에는요, 이 형법으로 규율이 되는 것이다 보니 형사소송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희롱은 성추행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적극적 행위가 없더라도, 고의성, 협박, 이러한 적극적 행동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성추행은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하나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 두 개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행위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추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 형법은 좀 더 좁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례를 좀 이어서 보면요. 우리 판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건들은 사안별로 상황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일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 발생 장소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거부 의사는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그 피해자의 당시 반응, 예컨대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든지 이러한 반응들, 그리고 그 성희롱 행위의 정도, 몇 회 반복이 되었는지, 그 강도는 어떠했는지, 일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